네, 투자의 알고리즘을 뉴스, 기업, 섹터, 종목 이렇게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투자 알고리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수는 좀 버텨주면서 종목 테마가 돌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죠? 네. 오늘은 지수가 좀 밀려서 마음이 조금 편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수급상 보면 외국인 기관의 연속 매도, 사실 기관보다도 외국인들이 12월 들어서는 매수세로 돌아서는데 조금 더 주춤한 게 부담입니다. 그런 가운데 관련된 우리 섹터들로 흐름 볼게요. 첫 번째는 반도체. 그러게요. 반도체는 매일 저희가 다루는데요. 그죠? 네. 매일 다루는데 기대감은 있으면서 또 슬금슬금 변동성이 있는 흐름들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앞서 외국인 기관 연속 매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었는데 사실 외국인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들이 SK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오라클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브로드컴과 같은 특히 이제 내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문심, 거기다가 CDS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수익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마 목요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와야 이제 본격적인 외국인 수급이 여기에 대한 안도에 대한 수급들이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이제 기존에 이제 분기 실적 발표가 6월, 7월, 8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조금 이제 색이 다르겠죠. 근데 디램 가격은 9월 달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결국 이번에 관건은 이제 기존에 있는 디램 가격에 대한 마진율이 훨씬 더 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수익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물론 오늘 조금 양극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이후에 대한 나중에 내년에 1월쯤에 보여줄 잠정 실적 발표에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관련된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좀 있다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는 물론 빅테크 업체들이 추후에 27년, 28년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미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계속 꾸준히 좀 상향하는 목표가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의심 없이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밀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버텨주고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 쪽 이런 쪽이 많이 밀려 지수는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투탑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의견이시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보유자라면 그대로 홀드? 네, 둘 다 홀드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야 반도체 가격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파운드리도 생각보다 흑자 전환 시기가 굉장히 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건스탠리가 내세웠던 내년 영업이익이 116조까지도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홀드 입장,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ADR 발행 이슈나 아니면 근산분리와 관련된 원화의 이슈, 이런 이슈가 복합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네. 두 종목 다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페타시스를 보죠. 주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실은 지난번에 SK 하이닉스가 엄청 달려갈 때 사실은 밑단에 아미 반도체가 있었던 것처럼 그죠? 네. 최근에 반도체에서 소부장에서는 발군 이슈 페타시스인데 최근에 낙폭이 좀 커지면서 오늘도 4% 하락하면서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조금 추세를 이탄하는 그런 모양새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슈페타시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 브로드컴 이슈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이슈페타시스가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게 구글 TPU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올라왔죠. 이슈페타시스는 특히 MLB 기판이죠. 이제 다적층으로 쌓은 이제 메인보드 기판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엔비디아도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구글도 이제 고객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원래 이제 브로드컴이 이게 설계를 해서 이제 칩을 줍니다. 이제 주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브로드컴 CEO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이제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미 기존에 있던 물량 자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세팅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내후년으로 좀 밀리게 되면서 조금 시장에 대한 투심이 꺾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오픈 AI가 이제 5.2도 나왔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이제 그런
LLM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데이터를 계속 창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페타시스는 내년에 성장을 토대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던 만큼 당분간은 좀 조정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구글이나 엔비디아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어떤 최근의 경향으로서의 어떤 입지 주도주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셨네요. 그럼 이스페타시스 말고 소부장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는 했죠. 15만 원까지 갔다가 한 11만 원, 12만 원까지 왔는데 지금 관건은 이제 HBM4인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컬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내년부터 양산 시점이 빨라지냐에 따라서 이제 그에 대한 관건이 이제 좌지우지 될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론도 이제 실제 발표 이후에 컨콜에서 나올 얘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이제 루빈 플랫폼에 이제 들어갈 AI 칩이라고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쪽 비중이 좀 굉장히 높았던 한미 반도체 이제 입장이었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대한 이제 하이브리딩 본딩 장비가 얼마만큼 이제 그 장비에 투입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나 이제 2월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컬 테스트 통과 여부가 정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한미 반도체의 새로운 이제 신규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다음 좀 이스페타시스의 다음 타자 같은 경우는 좀 한미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를 주목하셨군요. 반도체 이야기했고요. 다음 주제는 자율주행입니다. 앞서 이제 자율주행 얘기도 잠깐 했지만 결국은 테슬라의 모멘텀이 그죠? 일론 머스크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훈풍으로 오늘 관련주가 오르는 건데요. 네. 그 영향이 얼마나 갈까요? 네. 네, 지금 어제 이슈가 나왔었던 게 이제 기존에 이제 테슬라 이제 FSD 자율주행은 기존에는 감독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운전자의 개입을 할 수 있는 운전자가 포함돼서 이제 FSD를 작동했다라면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감독관 차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라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게 본격적으로 통과가 되게 되고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도시가 영역이 확장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던 거는 전기차에 대한 부진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볼 수 있는 이런 로봇 택시와 아니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 이게 시장에서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프론티어나 최근 넥스트 칩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사실 2, 3년 전에 레벨 3 이제 G90 모델로 통해서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지연됐죠. 아마 올해 초만 하더라도 기존의 이제 라이다 방식을 배제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R&D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포티투다 그 사임 이슈도 나왔던 만큼 결국 시장은 그러면 끝난 거야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럼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더 빠르게 R&D 투자를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피론티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의 이제 모회사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결국엔 이쪽에 대한 카메라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모듈을 벌어지고 있는 피론티어가 좀 움직였다라고 봤을 때는 아마 현대차가 내년 CES 2026에서도 좀 공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당분간은 이런 자율주행 시장이 시장 규모가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쪽에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바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현대차도 같은 맥락을 갈 수 있다. 그럼 현대차와 관련된 기업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현대차는 현대차에 관련 부품사들이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잠깐 언급하신 협력사들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관련해서 기업들 한 번만 더 리스트해 주세요. 네, 일단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이 회사는 이제 ISP 이제 칩을 이제 만드는 회사고 흔히 이미지 센서 이제 프로듀서 그 이미지 센서를 이제 만드는 이제 칩 회사입니다. 현대차가 대략 한 70%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벤츠나 BMW 향이고 나머지가 SOS랩이나 아니면은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론티어가 사실 레벨 2단계, 레벨 3단계로 갈수록 이제 카메라 대수가 더 많아지죠.
많아지죠.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매출 속도가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FSD가 거의 2단계나 이제 아니면 2.5단계 이제 수준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현대차가 원래 기존에 하려던 게 3단계였습니다. 3단계인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사실 뭐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뭐 MC넥스나 아니면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의 이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하게 자율주행만 또 가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프론티어가 좀 퓨런티어죠, 퓨런티어. 예, 퓨런티어입니다. 네, 네. 그 기업이 좀 시장에서 조금 부각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자율주행 관련해서 볼만한 기업들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가 앞서 오늘 리포트 나온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많이 본 것은 SOS랩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만 보면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과거에도 보면 약간 테마 성격으로 그죠? 네. 가는 흐름들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은데 로봇도 그렇지만 로봇은 좀 결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SOS랩은 자율주행도 있지만 또 로봇 얘기가 또 리포트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네, 오늘 리포트의 내용은 결국엔 로보틱스 쪽으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차는 라이다 방식으로 그동안 자율주행을 준비해왔다가 그거를 턴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SOS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게 되면서 이 그 로봇 안에 이제 카메라가 얼마만큼 이제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수익성을 기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뉴 아트라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기존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서 아마 내년 CES 2026에서 이제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 공정에 들어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장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H1 만도가 관련된 액추에이터 모듈 쪽으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SOS 같은 경우는 결국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수익성 여기에 대한 정만치를 기대감이 큰 폭으로 이제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올라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로보틱스 얘기했고요. 오늘 또 알고리즘, 다음 주제는요. 화장품주. 네. 화장품주도 정말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고 수급이 뺏기면서 화장품주가 수조용을 많이 받았는데 약간 좀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2분기 때부터 사실 화장품 쪽에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죠. 맞아요.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스트릿 컨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2분기 때는 달바 글로벌 이슈가 나왔었고 3분기 때는 우리가 이제 뭐 APR이나 아니면은 뭐 실리콘투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바로 투심이 이제 굉장히 컸었죠. 근데 그 회사들의 성장률이 낮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계속 꾸준히 좀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사실 화장품주들이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주가들이 거의 5배 이상 주가가 올랐던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관련된 점유율이 과연 줄어들 가능성이 이게 아마 시장에서 조금 우려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사실 화장품 자체가 이게 막 엄청난 기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진입 장벽이 낮죠. 그러면서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려심이 좀 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API 주가가 좀 좋았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엄청난 이제 메디큐브 자체가 순위에 있다 보니까 아마 화장품은 조금은 차별화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뭐 구다이 글로벌 같은 그 화장품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인디 화장품들이 살짝 자리 잡기가 좀 쉽지 않았던 측면에서는 API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또 중국 같은 경우고 이제 한일령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일본에 있는 이제 고가에 대한 화장품들이 생각보다 중국 쪽의 자리를 만약에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LG 생활건강이 어떻게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4분기 실적이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관련 화장품 중에서는 최근에 많이 이제 언급하는 게 달바 글로벌인 것 같고요.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네. 그렇죠. 고개를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새로운 대장주는 이제 잠깐 말씀하신 APR이잖아요. 네. APR 좀 알려주세요. 포인트. 예, 결국 이제 APR은 원래 애초에 우리가 홈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상장됐을 때 관심을 가졌지만은 그걸 화장품 쪽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4분기 같은 경우가
코스트코나 이제 울타뷰티에 본격적으로 입점을 하게 되면서 사실 3분기보다 4분기 성장세가 더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죠. 사실 이번에 기존에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이제 순위도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엄청나게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에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라인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하는 구간에서 성장률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유럽 우리가 한 예로 VT를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VT 나왔을 때는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기대를 했었죠. 일본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 그러면서 이제 올리브영 이제 오프라인 매장까지 기대를 해왔었는데 생각보다 그 해외에 나가는 속도가 사실 조금 더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VT 주가가 좀 안 좋았었고 APR은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지금 시장을 진입하고 있는 측면에서 그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측면에서 이제 APR이 조금 더 다른 화장품주 대비해서 좀 성장률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장품 얘기 나오면은 뭐 얘가 되든 제가 되든 어쨌든 간에 그 OEM, ODM 업체들, 특별히 ODM 업체들 관심 많잖아요. 네. 그죠?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이런 쪽 동향은 어떻습니까? 코스맥스는 일단은 중국 쪽 비중도 크죠. 원래 인도네시아랑 중국 비중이 이제 크다 보니까 네. 최근에 중국에서의 좀 다른 점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메틱 회사들이 ODM을 많이 맡길 줄 아는데 네. 생각보다 중국 쪽 로컬 코스메틱 회사들도 코스맥스에 굉장히 물량들을 많이 맡깁니다. 오히려 이제 물론 이제 일본에 있는 ODM 업체들에게 많이 맡기지는 않겠죠. 대신에 이제 오히려 중국 쪽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제 국내에 팔릴 수 있는 물량들을 충분히 많이 쌓아 넣을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구전에 2분기 실적도 사실 좀 생각보다 쇼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중국도 이제 비중이 좀 작긴 했지만은 3분기,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쪽 코스메틱 물량들이 받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4분기 실적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아마 1분기, 2분기 때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1위, 2위 고객사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다른 고객사로 이제 분할했습니다. 분할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VIP 고객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실적이 좀 쇼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때 비중이 썬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콜마보다는 코스맥스가 일단은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더 한결 나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가운데는 어떤 거를 더 선호하시냐고 막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국콜마는 또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영양권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이런 이슈도 좀 있고 굳이 뭐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ODM 업체들까지 화장품 얘기했고요.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뭐 자율주행 테슬라 얘기도 했지만 여기 또 다 일론 머스크네. 스페이스X 그죠? 네. 상장 기대감으로 이제 우주 항공주들이 오르는데요. 네. 이것도 일시적인 요인인가? 아니면 뭐 구조적으로 줄 수 있는 건가? 고민이 살짝 드는 지점이에요. 예. 네, 아무래도 이거는 물론 스페이스X가 이제 뭐 IPO 추진하고 뭐 상장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뭐 상장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거의 2천조도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만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누리호를 이제 발사를 성공을 했고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소형 발사체 회사인 이너스페이스가 목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소형 발사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우주 항공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권에서도 발빠르게 발사체를 빠르게 좀 시일을 조금 앞당기면서 많이 좀 발사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만큼 정책적인 지원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닥에 갔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것도 기존에 있던 K9 자주포가 아닌 실제적으로 항공 엔진과 관련된 특히 우주 관련 엔진 쪽에 납품을 이제 공급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누리호 이제 발사했던 가장 대표단으로서 이제 업체인 하나인 상황인 만큼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된 뭐 세트렉 아이나 여러 가지 뭐 오늘 아까 금방도 공급 계약에 나왔던 인텔리아 테크 같은 회사들도 결국에는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정책적인 모멘텀과 같이 복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너스페이스가 한빛 나노 발사를 성공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쪽에 대한 기운이 조금 굉장히 수급 쪽으로 세게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24년 4월쯤에 미국에 있는 로켓랩 회사가 처음으로 소형 발사체를 발사하고 나서 3달러인 회사가 70달러까지 주가가 쫙 올라갔었죠. 그만큼 소형 발사체가 이번 성공하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한 물량들의 문의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너스페이스가 이번에 성공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좀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제 우주항공주들은 이제 어제 강했고 오늘은 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주항공보다도 이제 우주항공과 방산을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나 말씀하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 부분을 다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봤는데 어쨌든 간에 우주항공주는 모멘텀에 따라서 오늘은 좀 밀리고요. 방산주는 어때요, 지금? 방산의 시각에서 보면 관련 기업들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총 수주 잔고가 한 65조에서 62조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렇다는 것은 5년에서 7년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꽉 차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최근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 방산주들이 올해 상반기만큼 주가의 이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수주에 대한 이게 모멘텀이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이라크 쪽에 대한 수주 이슈는 사실 9월달, 10월달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11월도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물론 우리가 작년 9월에도 폴란드 K2 전차, 현대로템이죠. 얘기가 나왔다가 올해 한 4월쯤에 구조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국가가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수주 물량 자체는 어느 정도 시기가 계속 지연되는 이슈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줘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5년, 6년치에 대한 실적에 대한 물량들은 이미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그러면 30년 이후에 대한 이 수주 물량들은 언제쯤 이게 쌓아낼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이제 유럽도 본격적으로 이제 국방비를 계속 증액을 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그거를 계속 이제 R&D를 투자를 하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우리가 상반기만큼 큰 수주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네. 잠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에 대한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시지는 않군요. 좀 네. 중립적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방산 얘기 나온 길에 조선주는 그럼 어떤지. 사실은 방산도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새로운 모멘텀이 좀 없을 수 있다. 조선주도 결이 우리가 뭐 조방원 네. 얘기하니까 조선주도 결이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다르십니까? 네. 일단 조선주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의 프리미엄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차익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적이야 최근에 현대중공업도 이제 10%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사실 고마진 때 영역은 왔습니다. 이제 왔고 이제 과연 이제 우리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은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하나오션과 같은 기업들이 과연 20%대 영업이익률을 올라갈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이제 VLCC나 여러 이제 수주 모멘텀은 이제 나오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어차피 캐파 자체가 지금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 3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적으로 조선사를 계속 이제 M&A를 하면서 좀 확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마 시장의 고민은 그럴 겁니다. 지금 사실 조선은 보통 10%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게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똑같은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사실 시장의 색깔에 대한 우리가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살짝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3년 전에 카타르 에너지에 수주받았던 LNG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는 시점인 아마 내년부터 이제 고마진에 따라서 그 수익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네. 주가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알고리즘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님 오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